계속 PD님이 뭘 자세히 내용은 설명 안 해주는데 그냥 바람을 잡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망건쌤은 모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근데 망건쌤은 모르고 오시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고 있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되게 소중히 대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디 가서는 돈을 많이 받고 일하고 싶고 어디 가서는 그냥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박PD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같은 길을 걷는데 익숙한 풍경이 낯설어져 작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마음의 무게가 나를 감싸네 삶의 길 위에서 나누는 이야기 마흔이 되면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들 합니다. 마흔이라는 나이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물음표가 더 많은 시기입니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은 어디쯤 있는지 자주 묻게 되죠. 이 프로그램도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마흔을 채워가면서 만났던 좋은 사람들과 다시 마주 앉아 그 무게를 함께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마흔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삶의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정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위로의 울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2024년 올해 40살 박PD입니다. 박PD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아가는 길 마흔에 만난 사람들 함께 걸어가며 다시 일어나 박PD! 주시고 아저씨. 난 컨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셋이 앉은 거에 대한 네.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대요. 5년 전에 우리가 이날에 네. 같이 촬영을 같이 했었어요. 촬영했었어요. 진짜? 네. 그 스케줄표가 남아있어요? 네, 오늘 페북에 예. 떴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회복에 5년 전 이래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질질질 끌려오는. 여기 어딘가요? 지금? 아 여기는 예. 스튜디오 기프트입니다. 아 나 되게 어색해 지금. 그래서 시작 전에 제가 예. 샴페인하고 막 이걸 사왔어요. 컵도 사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기부하고 갈 거예요, 컵은. 여기 리모델링 기부하거나. 기념으로. 리모델링 근데 기념으로. 제 아까 얘기로는 기부라기보다 와서 계속 쓰시려고 통으로 두고 가는. 아니, 놓고 간다는 느낌이라고. 알겠습니다. 따실 아, 수 있는 거죠? 보고 계세요? 아니, 불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오. 이 정도면 예. 여러 가지 축하, 예, 리모델링 축하와 축하합니다. 이번 오늘의 리모델링 축하.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맛있다. 예, 예. 정말 놀랬던 거 뭐냐면 이전에도 봤을 때 이 스튜디오 안에 모든 방음벽을 스스로 다 설계하시고 막 세팅하시고 막 재료 사다가 막 톱질해서 스스로 붙이고 막 그러시고 이번 계셨거든요. 더 했대요. 아 이번에는 아예 이제 목수는 섭외를 했어요. 목수 목수님은 예. 전문 목수 선생님은 섭외하고 이제 제가 설계를 한 거를 다 이제 그려드리고 이렇게 좀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왔는데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 저는 사실 뭐만 알고 있냐면 바람을 잡아라. 이 프로가 제 지인들로 깔릴 거라. 그래서 떠올렸던 게 사실 두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40인데 예. 40 언저리에서 작년 올해 너무 힘든 거예요. 40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라는 의문점도 섰고 제가 이제 망건쌤하고 언제 가장 먼저 알았는지 그러니까 창석쌤하고는 한 5년 된 것 같고 망건쌤하고는 거의 2017년에 그쵸, 2017년에. 목소리를 나왔거든요. 거의 8년째예요 저랑. 그쵸. 그래서 사실 망건쌤이 뭐 뉴욕에서 박사를 했대.
근데 왜 학계로 안 들어가고 거리를 떠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왜지? 왜지? 뭐 이런 것들. 그거잖아요. 김만권 그가 궁금하다. 사실 그 이야기 많이 물으세요. 왜 그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아시는 분은 제가 미국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갔다 온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 국문부 장학생이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길거리를 떠도느냐. 사실 이제 약간 저한테 그 사연이 하나 있는데, 학교로 갈까 아니면 내가 뭐 딴 걸 해볼까, 사실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겠다고 이제 딱 그때 박사 논문 제안서, 소위 프로포절이라는 걸 딱 써가지고 저희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안서를 이렇게 딱 보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안권아, 너는 학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지식인이 되고 싶니? 라고 물었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바로 답을 못했어요. 그러시면서 네가 지금 써온 거 하면 빨리 학위 받아서 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이 주제로 그렇게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네가 학자가 되고 싶다면 빨리 이거 써서 나가라. 근데 지식인이 되고 싶다면 너네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들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 저희 학년에서 딱 한 명 주는 논문 장학금도 주시고, 우와. 예, 논문 장학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왔어요. 미국 애들한테 안 가고. 그냥 인생이 장학생이구나. 학교에 있어도 지식인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식인이 진짜 되는다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전공이 이제 정치 철학이잖아요. 근데 저희 정치 철학의 아버지가 사실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곳을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였던 거죠.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냥 만나는, 아주 좋은 곳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오고 갈 때 모든 사람과 다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보면 그 길거리 철학자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크라테스처럼 목숨을 걸 용기는 없지만, 그런데 소크라테스처럼 길거리에서 시작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네.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요? 그때가 정확하게 생각하면 37쯤 됐던 해. 제가 박사 논문을 오래 썼어요. 거의 6년 동안 썼던 논문이에요. 그 주제가 너무 궁금하다. 지식인이 되기 위한 그 주제가.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길래, 단 한 번도 학부 졸업 이후에 생각을 안 해본 주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이 한반도에서는 남북 통일인 거죠.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을 쓰는데, 그 해결 방법을 왜 제안하는지 철학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날 것인지 제도까지 네가 한번 쫙 써봐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이 400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우와. 그 저희 세대 때 영어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희들 저희들 배운 게 그냥 다 뭐 학교에서 성문종합 영어 막 풀던 세대인데. 성문종합 그게 뭐예요? 저도 잘. 지금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왔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제가 졸업하기 전에 연애를 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하고 예. 롱디를 하시네요.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김만권은 도대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뭐 할 거야?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길거리 철학자? 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맞아야지. 그 다음에 와이프가 인생에 자기가 생각했던 코스가 아닌 곳으로 잠깐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일을 갑자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이제 좀 놀랐었어요. 이 사람이 말은 안 해도 너무 이제 멋있네. 결혼을 그러면 40 결혼 거의 45 했죠.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했었고요. 이제 뭐 40 무렵에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40 조금 지나서 바로 그 다음 해 초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 40이라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많이 왔었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미래를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도 좀 그때 제가 결정하게 됐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바깥에 한번 나가보겠다. 예. 이렇게 40 언저리에 인생이 약간 이게 그 머리가 컸다고 하잖아요. 누구 얘기 좀 안 들리고 그럴 때 시련을 주나 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이제 휘청거리는 순간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그냥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뭘 할 수 있지? 아니면 여기서 더 하나 성장하려면 뭘 할 수 있는 거지? 고민이 올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 나이가 딱 꺾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30쯤이라든지. 그래서 뭐 김광석의 30쯤에 처음 나왔을 때 30도 안 됐는데 왜 30 된 거 같냐. 대단한 음악의 힘인 예, 거죠. 음악의 힘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40도 그런 나이거든요. 애기 그러니까 아직. 옛날에 30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맞아요. 요즘에 40이 옛날에 30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더 살게 되는 이제 그런 나이로 이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가장 불안한 건 음악. 그렇죠. 정말 불안이 거의 20대부터 온 것 같은데. 그렇죠. 40대 뭐 하셨어요? 40. 저 40대 정규 1집 냈습니다. 40이 저 2018년. 네, 맞아요. 예. 40에 저 은주쌤 처음 만난 거지. 그때 이제 북소리의 뒷코너로 아. 그냥 정말 노래만 부르고 가셨는데 아, 그때 이 이제 사람이란 게 이제 알잖아요. 결이란 게. 그쵸. 이 사람은 나랑 좀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렇죠. 만나면 딱 알아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북소리 촬영을 갔는데 갑자기 PD가 저한테 세일러문을 시키더라고요. 오래 갈 수 없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닌데, 그러면? 뭘 시켰냐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원래 상 선생님 공대생이 아니 근데 왜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굳이 공대생이 왜 음악? 뭐, 소위 그 명문 HD 공대 출신. 아유, 뭘 그렇게 지금, 뭐, 무슨 폴브라이트 뭐 장학생이시면서 지금 난감하게 만드시네요. 원래 가진 자들이 저런 아, 연기. 그러니까. 마흔의 어떤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마흔에 정규 1집이 나왔는데 정규 1집 나오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냥 삶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순간이 와요. 네. 그리고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례 치르고 돌아가서 이제 그 뉴욕에서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아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약간 마흔 되면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이 확 늙은 게 맞아요. 캐치가 되는 게 한 마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의 어떤 병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걸 마주하는 순간에 아 인생이라는 게 내가 무엇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마흔 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책 추천을 그러니까 저를 위한 책 추천 그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TBS의 지금 직원들이 불안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불안이 길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무력해지거든요. 맞아요. 무기력이 오거든요. 뭐 자존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사람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다 이게 영혼이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미래를 안 그래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봐도 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봐도 이 사람들과 근데 뭔가 내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뭐 하자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안기는 말이 될 수가 상당히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처지가 어려운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내가 그 처지를 호소할 데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외롭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죠. 왜? 호소해봤자 안 들어주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람들은 변명으로 듣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방향성은 중요한 몇 사람이 사실은 결정하잖아요. 대부분의 구성원은 이제 그 방향을 따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는 뭐 한나 렌트라는 사람을 이제 공부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여다보면 이제 제가 가장 사실 한나 아렌트 책 중에 가장 제가 또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자체는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이제 책인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뭐 과거와 미래 사이 제목이 멋있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나?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사유하는 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유하는 나가.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내가 사유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인간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다 연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생각해보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랑 이렇게 촬영하게 됐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지 여기서뿐만일까요? 결국은 바깥에 나가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나와 연루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연루되어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연루된 존재로서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에 정말 그 한나 아렌트가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를 시작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이 세계, 이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인간 한 명 한 명이 이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자기가 만든 이 우주가 새로이 출발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우주를 출발시키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기적 같은 일을 하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라는 게 다른데 신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신이 우리 손에 줬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는 우리 손에 줬다. 이 세계에 와서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역사와 구조와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은 그걸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 계신 분들, 뭐 일하시면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를 다 출발시키면서 이 세계에 오신 분들이다. 자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용기네. 예. 그렇죠. 용기 예. 있는 자가 그쵸. 네, 자유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개척할 수 있는 의지.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면 항상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하냐면요. 그건 니네 이해관계에 따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대변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기서 멀리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폭넓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여기 한나 아렌트도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새로운 시작이 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걸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무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새로운 시작은 동료들과 같이 하는 거다.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하는 거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곳이나 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족이 있고 구성원 있고 옆에서 뭐 부양할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는 생활인이 무너지는 거고 그 중간이나 아래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연대해야 될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고 이제 이 사태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하나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 하나가 이 클레이 키건의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정말 클레이 키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소설가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일랜드 작가이신데 25년 동안 책을 4권밖에 안 쓰셨어요. 내는 것마다 다 족족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보통 사람들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이야기들을 담는 분인데,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그냥 석탄을 팔면서 사는 1980년대 아일랜드의 아주 소도시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석탄을 대는 곳 중에 아주 중요한 수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녀원을 한번 방문했다가 그 수녀원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제 어린 소녀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방문했을 때도 또 똑같이 이제 여전히 거기서도 이제 그걸 모른 척하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녀 원장님이 돈도 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당시엔 예, 수녀원이 상당한 권력 기관인 거죠. 이 아일랜드가 되게 가톨릭 국가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걸 예. 건드는 순간 해를 입는 거죠. 그죠. 해를 입고 이 사람의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도 때로는 못 본 척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충고를 하고, 모르는 척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랑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폴롱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폴롱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다는 것도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폴롱이 거기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서도 묻지 않았고, 왜냐면 그 애가 애도 낳은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 아이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도 그 아이의 아기에 대해서도 이제 묻지 않았고,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저싯에서 블라우스에서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서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고 내가 미사를 보러 가는 이제 그런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제 삶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정말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날 정말 이 아이를 찾아가, 그 수녀원에 찾아가서, 그리고 데리고 그냥 나와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데리고 무작정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거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클레이 키건이 이 소설을 쓰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묻고 싶은 건 하나가 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가. 그 외면하지 않는 마음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항상 우리가 뭔가 거창한 어떤 해결책이 있길 바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알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알고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동조해주는, 어떤 동료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TBS 직원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고맙죠. 진짜 예.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이 되게. 제 말씀들을 듣고 또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슬픔을 겪은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무력감 같은 걸 오랫동안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오랜 고민 속에서 제가 썼던 곡 중에 그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은이라는 곡이 있는데, 곡이 처음 시작할 때
그댄 행복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곡의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가냐면 그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끝나는 곡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의 제 고민을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창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상당히 저한테 제가 지금 저한테 필요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 프로가 망고쌤은 그냥 와서 책 소개 좀 하세요 하셨는데 기획을 한 게 마흔에 만난 사람들 박 PD라는 타이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군요. 끝나고 이게 프로그램이 거기에 첫 번째 게스트였다는. 근데 첫 번째 게스트가 이제 두 분이었던 거고 누군가 박 PD라고 불러주는 그날이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텐데 그 시작을 작게 나면 시작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건요. 그 시작을 망건쌤이 저랑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랑 이제 2MC가 돼서 예. 너무 그렇죠. 또 이제 바람 잡을 것도 없는 거 그러네. 어떡하지? 나 왜 이거지? 또 뭐 시키면 하는 일. 그냥 훅 와서 뭐 밥 한 끼 하듯 이렇게 좀 만나보자. 그러면 좀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유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는 그래 그 자유를 찾으려는 용기가 되게 필요했던 걸 딱 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제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다. 네, 새롭게. 그래서 다음 주 1편에서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되게 대단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된 분은 아닌데요. 내가 MC인데 누군지를 알려주시라뇨. 이 프로그램의 묘미 아니에요? 이게? 다음은 누구? 넓고 깊은 사랑 깊은 사람 그리 살고 싶다 오래 바라고 기도했지 삶은 계속되고 눈물 짓는 당신은 내게 너무 많아 애써 눈을 감았네 당신에게 내어줄 사랑 한 통 내게 넣고 나그네 머물 작은 방 하나 내 마음에 없어 부끄러워 순간들은 가만히 되돌아보고 이기적인 욕심들에 고단한 내가 조금은 밉다 작고 어린아이 궁금한 것이 많아 난 여전히 모르는 채로 어른이 되었네 어머니 품은 아직도 여위고 따뜻해 내 마음 머물 작은
큰 우주 나를 숨겨주오 아프고 메마른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기적인 한숨